대가족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네요. 남자가 끊이지 않거든요.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내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너무 착하다 못해 바보 같은 남편이 너무 좋았다. 내가 원하는 건 아낌없이 사주고 설거지부터 내가 힘들다고 하면 온갖 집안일을 다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부부관계 할 때 내 지나친 요구라면 지나친 요구도 군말 없이 다 들어줬다. 남편은 이렇게 나의 종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난 그런 남편이 너무 좋았고 남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나의 왕비 같은 결혼 생활은 결혼하고 5년을 채 가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 정말 착하다 못해 바보 같은 남편이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쫄딱 망한 것이었다. 도무지 일어설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우린 결국 집도 다 날리고 남편의 고향집으로 내려가야만 했다. 남편의 고향은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모두들 멋진 밥을 먹었고 일도 척척 잘했다. 한마디로 우직한 소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 모두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문제였다. 한 번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는 집안이었다. 여보, 나 서울에 좀 다녀올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친구가 사업을 새로 확장한다고 같이 일을 좀 해보자고 하는데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러 가봐야겠어. 잘 됐네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이 고향에 나를 두고 서울로 간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도련님들은 다 학교와 일터로 나갔고 어머니도 품앗이 때문에 돈벌이 하러 나간 날이었다. 집에는 나와 시아버지 딱 2명이 있었다. 시아버지가 바치를 하러 곡괭이를 들고 나 가시는 것을 보고 난 내 방에서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기거하던 방은 도련님의 방이었다. 나에게 방을 빼앗긴 도련님은 재수생이었는데 마만 보면 자신의 방을 빼앗긴 이유로 그렇게 나를 미워했다. 아무튼 나는 방에서 낮잠을 자며 꿈을 꾸고 있었다. 일상적인 생활 꿈이었다. 새아가야, 점심을 좀 차려주렴. 시아버지가 적당히 한 잔을 걸치고 하는 말이었다. 꿈인 줄 알았다. 나도 알았다고 답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에게 점심을 차려달라고 한 소리는 꿈속에서 난 소리가 아니고 현실이었다. 그런데 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방문을 열었을 때 6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자지가 뻣뻣해졌다. 며느리가 방에서 원피스 차림으로 자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하얀 다리살이 보였고 고개를 숙이면 속옷도 보였다. 시아버지는 당황해서 아가야? 너 지금 자냐? 시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러봤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도 못 뜨고 몸을 뒤척였고 뒤척이면서 시아버지께 속살을 보이고 말았다. 고무신 안으로 흙이 들어와 발이 더러운 시아버지는 며느리 방으로 조심스레 기어들어갔다. 침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났다. 꼴깍적. 시아버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시아버지는 이미 이성을 잃었고 며느리와 일을 치르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평소 농사일을 하면서 따로 근력 운동을 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이번 일을 치르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원조는 우리 시아버지였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좋은 시간을 보낸 뒤 젊은 며느리와 쭉 단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되지도 않는 막연한 바램을 가졌다. 나는 그런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챈 듯 맨들맨들한 시아버지의 대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시아버지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며느리의 방을 뛰어나갔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늙은 나이에 후다닥 부끄러워하는 소년처럼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한 번 넘어지기도 했다. 시아버지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서울에서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기가 부끄러웠다.
밥 먹을 때 시아버지와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게 조심했다. 제사가 있었던 날이었다. 곤드레만드레 취해버린 남편의 옷을 벗기고 옆에 누웠다.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한번 잠이 들면 옆에서 지진이 나도 깨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몇 일 전 시아버지와 관계했던 나는 가끔 시아버지의 물건을 상상하며 만족하곤 했다. 그런데 모처럼 내려온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으니 너무 야속했다. 나는 욕망에 불타올라 남편은 잠을 자던 말던 내 욕구를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앞불사 도련님이 달빛을 타고 들어오는 빛에 의해 마루 쪽에서 내 행위를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다. 난 잠을 자려다가 훔쳐보던 도련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 도련님이 나를 보더니 음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방을 뺏겨 나에게 불만이 많았던 낙내 도련님이었다. 재수하고 있는 싸가지 없는 놈이었다. 왜? 계속해보지. 형 수능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우리 형이 그렇게 좋아 크크크. 우리 부부방으로 들어온 막내 도련님은 비아냥거리면서 나를 비웃었다. 도련님, 나가세요. 왜 면전에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요? 형네가 내 방을 빼앗았으니 보상을 해야 할 거 아냐. 도련님의 입에서도 술 냄새가 확 올라왔다. 냄새만으로도 취할 정도였다. 어디서 술을 처먹고 와서 성수에게 분풀이야. 하지만 소리칠 수 없었다. 도련님 성격에 내가 했던 짓을 다 봤기 때문에 근명 가족들에게 떠버릴 것이 뻔했다. 도련님, 제발 조용해 주세요. 도련님은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에 나를 갖고 싶다고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소원을 들어줬다.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깊이 자고 있다가 잠시 몸을 뒤척였다. 우리는 둘 다 숨이 멈추었고 침이 꿀꺽 넘어갔다. 다행히 다시 남편이 날숨을 뱉어내는 소리를 내면서 나와 도련님을 안심시켜 주었다. 형수 그동안 툴툴거리고 싸가지 없게 행동해서 미안해. 그리고 오늘 일 너무 고맙고 도련님이 만족했는지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괜찮아요. 도련님, 대신 이것을 끝으로 또 요구하시면 안 돼요. 형의 얼굴을 생각하셔서 난 말끝을 흐렸다. 어쩌면 내가 자꾸 도련님에게 이것이 끝이라 하면서 오히려 더 도련님을 원했는지도 몰랐다. 도련님과 그렇게 은밀한 시간을 즐긴 나는 자고 있는 남편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주었다. 많이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내가 그 짓을 너무 밝혀서 이렇게 도련님과 일을 치르게 된 내 자신이 미웠다. 그렇게 속죄하는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또다시 검은 마음이 싹트고 있는 것을 난 느끼면서 남편에게 속죄를 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살인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다. 난 더위를 참다 못해 재래식 부엌으로 갔다. 재래식 부엌 뒷문을 열면 울타리가 쳐 있어서 난 그곳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차가운 물을 큰 대야에 받았다. 피부에 달살이 돋을 정도로 시원함이 전해졌다. 머리속까지 맑아오는 기분을 느끼며 난 계속 찬물을 바가지로 퍼서 내 몸에 끼얹었다. 시댁은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라 그렇게 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엌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문 사이로 찢어진 창호지를 통해 나를 엿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막내 도련님이었으면 나에게 다가와서 시비를 걸었을 텐데 막내 도련님은 아닌 것 같았다. 시아버지도 장에 가셨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올 사람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숨어서 볼 리도 없었다. 궁금해졌다. 앉아서 물을 끼얹던 난 몸을 세웠다. 일어서서 나의 아름다운 몸매를 과시하고 싶어졌다. 물을 끼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강에 들어갔다. 군대에 간 남편의 둘째 동생이 와 있었다. 둘째 도련님의 입을 막았다. 둘째 동생은 집에 왔는데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서 몰래 내가 씻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딱 걸린 것이었다. 그 둘은 바로 하나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군인 아저씨는 정말 건강했다. 시아버지, 막내 시동생, 둘째 시동생 모두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이었다.
시아버지는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마와 만남을 가진 이후 나를 다시 찾지 않았다.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둘째 도련님도 군에 복귀했기 때문에 또 만남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재수생인 막내 도련님이 심심하면 나를 찾았다.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우린 억새밭에서도 일을 치렀고 늦은 밤 냇가에서도 하나가 되었다. 이런 즐거운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이 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두려웠다. 이유는 간단했다. 막내 도련님 때문이었다. 막내 도련님은 첫 관계를 가진 그날 이후 나에게 너무 예쁘게 말하기 시작했다. 형수님, 형수님은 정말 너무 예쁘고 매력이 넘쳐요. 라며 나를 칭찬하기도 했다. 난 젊은 사내인 막내 도련님이 너무 좋았다. 막내 도련님은 일을 치르고 또 곧바로 2차전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 들어주었다. 나는 막내 도련님을 잊지 못하고 서울로 가자는 남편을 설득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니 아무래도 제가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다소곳하게 남편에게 얘기하자 남편이 감동을 받았다. 여보, 당신같이 외모도 마음도 예쁜 여자를 만난 난 너무 행복한 남자야. 정말 고마워. 그럼 내가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두고 당신을 데리러 올게. 정말 고마워. 남편은 나에게 진한 감동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다. 난 또다시 막내 도련님과 하나가 되었다. 난 막내 도련님과 연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같이 시장에 가기도 했다. 그런 우리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입맞춤을 하면서 우린 남몰래 사랑을 키워갔다. 형수, 나 형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도련님 나도 그래요. 도련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린 그런 대화를 이어나갔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그런데 생리가 시작할 날이 지났는데 생리가 터지지 않았다. 임신을 한 것 같았다.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기는 했었지만 주일마다 일을 치른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임신을 했다면 막내 도련님의 아이인 것 같았다. 한참을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난 남편보다 막내 도련님을 더 사랑했다. 그런 도련님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 막내 도련님에게 임신했다고 얘기했더니 기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도련님이 점점 멀어져 갔다.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는 것이었다. 남산만한 배를 움켜쥐고 남편과 난 서울로 다시 이사를 했다. 막내 도련님에 대한 막연한 아쉬움을 남기고 말이다. 그렇게 낳은 아기가 첫 돌이 되었다. 그러나 막내 도련님은 오지 않았다. 점점 막내 도련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갈 때쯤 막내 도련님이 집에 찾아왔다. 아이 잘 커요? 들어오자마자 막내 도련님이 내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다. 막내 도련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니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난 앞으로 도련님과 다시 이어질 우리만의 즐거운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다. 그런 나와 도련님과의 관계는 우리 둘만 알 뿐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